그러면 우리가 이 부실채권을 사올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실채권을 살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옛날에는 론세일, 채무인수, 사후정산부, 채권 일부 야도 방식, 레오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대부업 법인만이 살 수 있게 바뀌면서부터 이게 채권 사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는 건 론세일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인수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방식은 입찰이행 방식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론세일 방식은, 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신, 대출이라고 했어요. 론, 대출 채권이에요. 대출 채권을 세일, 판매라는 뜻이에요.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 채권은 살 때 금융기관에 질권 대출을 당연히 받겠죠. 일단 돈을 100% 다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 지급하는 방식, 론세일 방식은. 그래서 론세일 방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채권 양도 방식이에요. 채권 양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론세일 방식으로 채권을 사오는 것은 채권을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100%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론세일 방식은 반드시 대부법인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사후정산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은 다 기본 구조가 맨 마지막 단계에선 채권 양도란 단어가 나와요. 채권 양도란 단어가 나오는 방식은 무조건 다 대부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후정산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문화된 이유가, 이 채권을 사올 때 채권 양도 방식은 대부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정산부 방식들은 지금 다 사문화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채권 일부 양도 방식이라든지 사후정산부 방식들은 다 있다가 사문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론세일 방식. 그다음에 채무인수 방식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게 말뜻은 그게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거예요. 상대방 채무를, 채권자의. 가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적절한 비유를 하는데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 소유자, 이제 매도인이 대출을 8억 갖고 있어요. 8억 갖고 있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그 채무 인수할게. 그럼 여러분 돈 얼마 주시겠어요? 2억만 주시겠죠. 나머지 채무 인수하듯이. 이 채무 인수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 근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낙찰받는 형식이에요.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 인수 방식은 대부업법인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 저하고 수업을 듣고 이런 거 낙찰받게서 MPL 대부법인을 차리시면은 론세일로도 살 수 있고 채무인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부법인이 없으신 분은 론세일로는 못 사고 채무인수 방식으로는 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이행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입찰이행 방식은 MPL은 아니에요. 진짜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은 MPL을 갖고 있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팔긴 파는데, 그거는 단순히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계약이지, MPL 채권, 론을 이용하는, 우리가 아까 채권액이 13억인데 10억 주고 사서 채권 론을 이용하잖아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입찰이행 방식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막 유치권이 가짜를 잔뜩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은 경매를 진행시키면 낙찰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동화는 경매를 일단 정지시키던지 해갖고 유치권 배제 소송이라든지 해갖고서는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유치권자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협의를 다 할 수 있으면 유동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 들어갈 테니까 그냥 경매 좀 진행시켜줘. 그럼 입찰 얼마 들어오시게요? 내가 10억에 들어갈 거야. 10억에 들어오신다면 저희들도 경매 진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10억에 들어오신다는 걸 어떻게 장담해요? 서로 못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는 계약이 입찰이행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입찰이행 계약을 맺으면 제가 계약금, 보통 입찰보증, 경매 입찰보증금을 유동화회사한테 맡깁니다. 입찰이행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 입찰이행 계약을 유동화회사가 입찰일날 갖고 와서 경매 입찰에 잡아넣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이행 방식은 채권을 활용하는 우리가 말하는 원칙적인 MPL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 경매 입찰이에요. 그래서 입찰이행 계약을 유동화회사가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긴 하지만 채권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입찰이행 계약을 맡고 자기가 했다가 10억에 입찰이행 계약 맡고 13억 적어냈고 3억 안 돌려준다고 하는데, 안 돌려줘요. 그건 당연히. 그래서
보통 이 나머지 두 개의 계약서들은 보통 계약서가 보통 4, 5장이에요. 근데 입찰이한 계약은 보통 1장짜리예요. 1장짜리는 입찰이한 계약서. 여러분은 입찰이한 계약 아실 필요 없고, 오늘 저하고 론셀이 뭐고 채무인수가 뭔지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오늘은 채무인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할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대부분 법인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법인을 차리려고 하신 분 같으면 제가 론셀 위주로 강의를 하겠는데, 여기는 우리가 주로 있다가 이제 경매 과정에서 우리가 MPL을 갖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을 안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법인 없이 MPL 채권을 이용해서 낙찰받는 채무인수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채무인수 방식은, 가장 중요한 거 빼면 돼. 채권을 갖다가 유동화회사가 갖고 있을 때만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에 채권이 저축은행, 새마을고, 신협 이런 데들은, 농협 이런 데들은 채무인수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채무인수 방식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있구나. 론셀이하고 채무인수가 있는데요. 매각 주체를 보면, 론셀은 모든 금융기관이 다, 유동화회사도 사용하고 모든 금융기관이 다 파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마을금고 간다, 론세일. 신협 간다, 론세일. 저축은행 간다, 론세일. 다 그 론세일 방식이에요. 근데 채무인수 방식은 유동화회사만이 유일하게 사용해요. 물론 유동화회사에 가서 론세일로 살 수도 있고요. 채무인수로 살 수도 있지만, 이 채무인수만 사는 것은 유동화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동화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아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쉽게 아는 1금융기관이 채권만 유동화회사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1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채권을 낱개씩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가서. 근데 1금융기관은 이 채권을 사오면은 부실채권이 나오면 금융기관 채권액이 많잖아요. 여신규모가 크니까 보통 500억에서 2천억 정도, 채권 원금으로 500억에서 2천억 정도 풀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넘겨요. 그러면 이 입찰을 들어갈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은 이 500억에서 2천억짜리 풀에 입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자가 다 들어와서 사요. 아니면 유한코라든지 대신F라든지 하나F라든지 키움F&A, 우리F&A 이런 큰 기관들이 와서 이걸 삽니다. 사갖고 이 사람들이 채권을 풀을 하나 사올 때마다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동화 회사 이름 보면 어떤 경우는 UI 제5차 이렇게 유동화 회사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여기다 적을게요. UI 제5차. 그 다음에 K라고 적을게요. K 제12차. 그 다음에 UW 13차. 이렇게 유동화회사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동화회사 이름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유동화회사는 이름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름에 다 주체가 나와요. 유암코가 채권을 사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동화회사 이름 앞자에 U자가 붙여요. 딴 사람들은 못 붙여요. 그건 서로 간의 룰이에요. 그 다음에 대신 F가 사는 것은 F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F가 붙여 있는 건 전부 대신 F라는 애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지스는 이렇게 이게 다 이름이 붙여 있고요. 두 번째,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매각 기간을 얘기해요. I니까 IBK 어디예요? 기업은행 채권을 산 거예요. 유한코가 기업은행 채권을 5차니까 5번째로 사서 만든 풀이란 얘기예요. 풀을 하나 낙찰받았다 유동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FK는 뭐냐면, 이건 F는 대신 F가 사는 거거든요. 대신 F가 K니까 국민은행 얘기예요. 국민은행 채권을 12번째로 풀 낙찰받아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 이름이고요. UW 제13차라는 것은 유암코가 W니까 그렇죠. 우리은행 채권을 갖다가 13번째로 낙찰받아가서 만든 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동화회사 이름만 딱 보면은 이 채권을 누가 사갖고 매각은행은 어디에 놨다는 게 다 나오고, 몇 번째로 얘들이 풀을 낙찰받아서 만든 유동회사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유동화회사 이름은
우리가 뭐 써있으니까 그냥 막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 이름을 갖다가 룰에 의해서 다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대신협회 가능은 F하고 뭐 1906 가령 이렇다면, 이거는 2019년도 6월 달에 낙찰 받아갔다는, 요새는 대신 같은 경우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뭐 2003이면 3월 달에, 20년 3월 달.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유동회사별로 이렇게 만드는데, 다 룰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유동회사는.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법인이 없는데 우리는 채무인수 방식밖에 살 수 없고 유동화회사밖에 안 파니까, 다 유동화회사 채권 다 1금융기관 채권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채권이 뭐 많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계약 건수로 비율로 보면은 이 론세일이 한 95%고요 채무인수 방식이 한 5%밖에 안 돼요, 비율로는. 근데 금액대로 보면 여기가 한 70, 여기가 한 30, 그 정도 돼요. 왜냐면 채무인수 방식은 금액대들이 커요, 되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주택들 뭐 몇천만 원 채권 이런 것들은 없고요,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통 계약 맺는 건 되게 좀 대체적으로 최하가 5억 이상이에요, 보통. 큰 물건들이 하기 때문에 채무인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 있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채권은 우리 살 수 없고 거기도 채권이 많은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신협 이런 데들 뭐 저축은행 전부 다 합해봤자 뭐 채권 많을 것 같죠? 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이 여신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요?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들이 보통 여신 규모가요 400조예요 보통. 예. 근데 우리나라에 저축은행이 지금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축은행이 한참 많을 때 2010년도 때는 한 250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부산저축은행 터지면서 저축은행들 다 인수합병이 다 이루어지면서 지금 한 100개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축은행 그 100군데에 여신 규모 다 합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꽤 많을 것 같죠?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자, 2021년 11월 달 기준입니다. 국민은행이 438조 정도 여신 규모를 갖고 있고요. 신한은행 427조, 하나은행 421조, 우리은행 뭐 390조, 기업은행 340조, 농협 332조 정도 돼요. 시중은행이 이 정도 한 400조 정도 갖고 있어요, 한 은행이. 근데 대한민국의 2021년 이건 12월 30일인데요. 저축은행 우리나라 전부 다 합해서 총 갖고 있는 자산이 118조 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저축은행이. 왜냐면은 저축은행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지점이 하나밖에 없는 저축은행도 많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순위 정도 되는 저축은행들이 보통 지점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지점 10개 넘는 저축은행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것들 전부 채권 다 배웠자 한 시중은행, 하나은행만큼도 물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있다가 저기 채무인수 방식으로 밖에 못 사면은, 우리가 대부법인이 없어서 채무인수 방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물량은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많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주택 빼놓고 어차피 여러분이 낙찰받은 유입채권은 비주거형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중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넘어가실 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법인이 없어도 채무인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채무인수 방식의 진행 과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 근린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례만 볼게요. 요거 낙찰이 8억에 됐고요. 차순위는 7억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사례에서는 차액보전이라는 걸 뺐는데 차액보전은 오늘 강의 안 할게요. 차액보전까지 강의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8억에 낙찰되고 차순위는 7억이에요. 자, 채권원금이 7억이고요. 여기 보시면 8억 4천 있잖아요. 여기에 채권 최고의 8억 4천이기 때문에 요 120% 나누면 원금이 7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원금이 7억입니다. 자, 여기 채권원금이 7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8억 4천이고
1순위 채권액이 8억 3천까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사온 사람은 얼마까지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얼마까지 적을 수 있어요? 아니, 채권이 8억 3천까지 있으니까 8억 3천까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채권을 6억 5천에 여기 샀는데요. 내가 채권이 8억 3천까지 있으니까 8억 3천까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이 8억 7천까지 쌓였다고 가정할게요. 얼마까지 적을 수 있을까요? 8억 7천까지 적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채권 최고액이 8억 4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억 4천까지만 적어야 돼요. 이럴 때는. 만약 더 적으면 2순위가 가져가요. 예. 그래서 뭐 채권 적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채권 최고액까지만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까 여기 사례에서는 8억 3천까지 쌓였으니까 채권 최고액에는 미달했잖아요. 그래서 8억 3천까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채권을 6억 5천에 사갖고 채권액은 8억 3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찰장 가서 8억 3천까지 적을 수 있는데 8억만 적었어요. 왜 그러냐? 내중에 채권이 아무리 많아도요, 전회차를 많이 오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내중에 경매 잔금 대출 받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채권이 여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도 전회차보다 뭐 8억 1천? 요 정도까지 적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채권이 많다고 9억을 적잖아요? 대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NPL 채권을 사서 어떤 사람들이 잘 몰라갖고 채권 많다고 전회차를 아닌 전전회차까지 막 10억씩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긴 제가 그것 때문에 8억 3천이라고 안 적고 사례를 8억까지만 하는 게 가능한 전회차 정도까지만 적는 게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만 오버하는 게 좋아요. 채권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6억 5천 주고 삽니다. 그래서 경매 집행 비용 750만원, 최우선 변제금은 2천만원, 당해세 250만원. 경매 집행 비용은 대충 맞는데 최우선 변제만큼 뭐 당해세는 이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왜 200을 했냐면 요거 합하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3천만원 딱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맞춰 놓은 거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최우선 변제금 있고. 자, 요런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6억 5천 주고 이 채권을 사갖고 입찰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진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진행 과정 보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전회차는 8억이고요. 요번에 차는 6억 4천입니다. 최저가가. 그러면 입찰 보증금 얼마 준비해야 돼요? 최저가에 10% 준비하면 되는데 6,400만 원 준비하면 되죠. 네. 채권 계약은 6억 5천입니다. 자, 채권 매각 가격은 6억 5천이고 채권액은 8억 3천인데 입찰은 8억 원에 입찰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통 10%를 받아요. 옛날에 10%를 받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받고요.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에 최저가 입찰 보증금만큼만 계약금으로 받아요. 따라서 이 물건이 6억 5천에 계약을 돼서 계약금 일반적인 10%인 6,5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최저가가 6억 4천이었잖아요. 이거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아요. 채무인수 계약할 때. 그래서 이 10% 받은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계약금을 6,4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각 가격이 10%가 아니라 경매 입찰 보증금이 10%를 계약금으로 받아요. 내가 이 채권을 7억에 샀어도 7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입찰 보증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채권을 6억 주고 샀어요. 근데 요번 회차 입찰 보증금, 최저 가격이 6억 4천이 아니라 만약에 7억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약금으로 얼마 받아야 돼요? 7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유동회사가 받아요. 왜 받냐? 그 돈을 갖고 다시 이 사람이 입찰 들어갈 때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입찰 보증금을 갖다가 계약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6,400만 원을 유동회사 줘요. 그럼 유동회사가요, 계약일날 6,400만 원을 유동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돼요. 그럼 유동회사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일날요, 입찰 참여자는 그냥 법원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회사 직원이 가요, 다시. 이 사람이 받았던 6,400만 원, 그걸 갖고 가요. 왜? 그게 있어야지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회사 직원하고 입찰 들어갈 사람하고 그날 법원에서 만나갖고 이 사람은 입찰 가격을 8억으로 줬고
이렇게 유동화시건이 8억 적었나 봤으면은 자기가 갖고 온 6,400만 원을 봉투에 같이 넣어서 입찰표에다가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입찰에 8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일단. 그러면 8억을 납부했으니까 법원에서는 배당기일 날 총 경매 대가가 8억이겠죠? 뭐 거기 이자 조금 붙는 거 그런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8억 원을 법원에서 납부합니다. 그러면 유동화회사에서 1순위 채권 8억 원을 배당 받아요. 근데 뭐 이제 선순위가 있으니까 3천만 원 빼고서 있다가 사실 실질적으로 받아온 건 7억 7천을 받아오겠죠. 유동화회사가 이 배당을 8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입찰 가격은 8억이었죠. 나는 8억을 납부했잖아요. 내가 경매에 8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유동화회사는 6억 5천에서 경매에서는 내가 8억에 낙찰 받으니까 일단 법원에다 8억을 납부해야 돼. 내가 납부해요. 그래서 일단 8억을 납부해요. 그러면 유동화회사가 배당을 받아와요. 근데 나는 6억 5천에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8억하고 6억 5천의 차익은 1억 5천이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요 1억 5천을 유동화회사에서 보통 한 3일 내로 돌려줘요. 1억 5천을 돌려줘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6억 5천에 사갖고 8억을 적어냈잖아요. 법원에다 8억을 냈으니까 나는 사실 1억 5천을 더 냈잖아요.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화회사가 배당을 받아와갖고 나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1억 5천을 돌려줍니다. 요 차익보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차익보전까지 공부하면 오늘 더 신경 쓰이니까 차익보전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중에다가 이 채무인수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채권 매입 가격이 있고 입찰 가격이 있잖아요. 요 금액만큼을, 차액만큼을 유동화전문회사가 내중에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진짜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다 돌려줘요. 그리고 유동화회사가 그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유동화회사는 보통 1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몇 조예요. 그리고 유동화회사라는 데가 모회사가 다 시중은행이에요. 연합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뭐 하나 빼면 6개 시중은행이 연합해서 만든 거고요. 하나 F안에는 하나은행이 지주회사고요. 우리 F안에는 우리은행이 지주회사에서 이 유동화회사가 돈 떼먹고 도망갈 일 절대 없어요. 그래서 돈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채무인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사실 때 필요한 채무인수 방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채권액을 잘 보시고 계약하시고 입찰 들어가서 법원에서 잔금 납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배당기일 날 유동화회사가 돈을 배당 받아갖고 다시 여러분한테 1억 5천을 돌려줍니다. 차익보전 설명 안 할게요. 여기서 차익보전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 안 하고, 이 채무인수 방식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채권 가격 협상하고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